예,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배재원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9장 기업의 상장과 상장 폐지 예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상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워보고요. 그리고 상장 기준과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 대상 기업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데요. 선정되는 어떤 기준들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장 폐지하기 전에 이제 관리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그 관리 종목에서 상장 폐지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상장 폐지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독립 변수들이 필요한가? 사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고 내가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독립 변수들을 내가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선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수들을 내가 선정했는가 여기까지 와야겠죠. 그래서 9장의 목적도 역시나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게 9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1입니다. 기업의 상장과 상장 폐지입니다. 일단 상장기업은 리스티드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 상장기업이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의 상장기업은 주로 두 개의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죠.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이 거래된다. 이것을 우리가 상장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상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게 꿈이죠. 이들 기업들이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의 어떤 그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당히 이 주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를 또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제 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그러니까 상장되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어떤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닥에서 살아남으면 또 이제 코스피로도 상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코스피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교촌치킨이 있었죠. 예. 교촌치킨 관련된 교촌 F&B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또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또 바로 유가증권 시장이 바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 상장 기업에는 여러 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가 뭐가 있냐? 자금 조달 능력의 증가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니까 그죠? 예, 자금 조달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주식 가치, 시장 가치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이점으로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 총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이익을 소강할 수도 있고 액면 미달을 발행할 수도 있고 사채 발행 또 이익 배당 주식 배당 이런 것들 이런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상장을 유지 못한다는 얘기는 상장 폐지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살아남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장기업은 많은 특례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증가라는 거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요. 주주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해 숨통이 트인다라는 거죠. 자금 조달 능력이 증가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주식들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상장 폐지라고 하는군요. 상장 폐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횡령과 배임 또는 분식회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 이런 불건정 행위가 다소 발생이 되면 상장 폐지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익이 안 났을 때 또는 뭐 적자를 계속 봐서 자본이 잠식됐을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 폐지 기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그리고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런 규정들을 보면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 관련된 변수들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상장 폐지 보겠습니다. 상장 폐지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서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제80조에 의해서 상장 폐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상장 폐지와 관련된 기준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퇴출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상장 폐지 기업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형식적인 상장 폐지 심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과거엔 되게 형식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얘기했는데요. 이 증권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바로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자본시장법은요, 과거에 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뭐 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법이 바로 자본시장법이에요.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업입니다. 겸업. 같이 일한다는 거죠. 겸업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9.2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였는데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상장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거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부분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장 폐지를 왜 시적절하게 퇴출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퇴출하지 않고 냅뒀단 말이에요. 냅뒀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그 뒤늦게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이제 매매 정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케이스에는 바로 신라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바이오 회사인데요. 그 신라젠이라는 회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컸지만 퇴출을 못했죠. 못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매매 정지가 이제 꽤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매도하지 못하고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금전적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장에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 그럼 빨리 매도를 해야겠죠. 이런 시그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이 상당히 많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 또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요건을 계속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제48조,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법 조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 다 상장 폐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퇴출을 한다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를 2009년 2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형식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 투명성, 그 다음에 계속성. 여기서의 계속성은 이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이익과 관련된 겁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위, 아까 얘기했던 뭐 횡령이나 배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요. 심사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결론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장 폐지 사유 회피입니다. 매출액이 미달되었다라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매출액 미달, 물건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미달 사유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퇴출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상장 폐지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매매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 못하게끔 막는 것이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요. 자, 결국에서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매출액 미달 또는 뭐 이익 미달 또는 오랫동안 적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횡령과 배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 또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또 선정이 되고요. 회계 기준 위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있어서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 기술 또는 공시 같은 것도 허위 공시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 정지입니다.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중단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 이런 건데, 주된 영업 정지는 앞서 배웠던 계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업무, 재무 상황 등 기업 경영의 계속성에서 볼 때 영업의 지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수익성이 회복이 가능하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재무 상태 건전성입니다. 재무 상태 취약 여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의한 재무 상태 악화 여부, 우발 채무의 실현으로 재무 상태 악화 여부 해당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내부 통제 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 투명성을 말합니다.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라고 하는 것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가 있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영어로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요. 내부 통제는 회사 내에서 어떤 감사라든지 또는 준법 감시인이 우리 회사 직원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 안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이게 내부 통제입니다. 자, 내부니까 외부도 있겠죠. 외부 통제는 주로 누가 하냐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감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많이 있고, 그것을 특정 집단이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니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라라는 거죠. 횡령이나 배임 이런 문제 또는 데이터 유출 문제 이런 것들 막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이제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입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다 작동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시 체계에서 여부, 허위 공시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는 회계 처리의 투명성 여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상장 적격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과 상장 폐지 기준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를 미제출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업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되겠고요. 두 번째, 감사가 감사 의견을 내놓는데 부적정 감사 의견이나 그 의견 거절됐을 때 상장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게 의견을 내는데 대부분 다 적정 의견을 내놓거든요. 적정. 근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정지됐을 경우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 자본 잠식. 자본 잠식도 완전 자본 잠식이 있고요. 또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주식 분산 요건 및 거래량 미달, 회생 절차 개시, 사업 이사수 미달, 공시 의무 위반, 주식 연도 제한, 연간 매출액은 50억 원 미만. 많이 돈을 못 버는 것이죠.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시가총액 일정 수준 미단, 이런 경우들이 다 상장 폐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건 사실 이겁니다. 일단 부적정 감사 의견이나 의견 거절인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됐을 경우, 그 다음에 공시 의무 위반,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이 정도가 가장 많은 상장 폐지 기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으로 인해서요, 상장 유지 요건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그러니까 이익이 제대로 안 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상장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럴 유인이 반드시 생기겠죠. 왜? 상장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식회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익성도 상장 폐지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속 적자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는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에 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이거는 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죠.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서 이익을 과다 계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가지 회계처리 기준을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에 아까 요인들이 있었죠. 그 요인과 또 재무 비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 예측문을 만들어야 돼요. 상장 폐지 예측문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자,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크다. 이 기업은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 기업에 투자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예측문을 구축하는 게 바로 이 9장에서 가장 큰 목적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할 때 어떠한 독립변수 쓸 거냐 이거죠. 그럴 경우에 고려하는 게 바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준에 제시된 요인들을 고려하면 큰 힌트가 되겠죠. 자, 9.3입니다.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표한 실적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회계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적정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회계법인이 판단하기에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핵심은 적정 의견 아니면 다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정 의견 받은 회사, 부적정 의견 받은 회사, 의견 거절 받은 회사들을 쭉 모아보면 이들 기업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기업의 어떤 패턴이 있겠죠?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들 기업 왜 이런 의견들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마다 다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 중에서 한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 거절 당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는 거죠. 이들 기업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재무 비율만으로도 또 파악이 가능합니다. 감사인의 의견들은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 보기도 하고요. 자, 관리 종목 지정이란 특정 기업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공지하는 거죠.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거예요 라고 하면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 전에 이런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 종목을 지정해서 투자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관리 종목 지정이란 게 있습니다만 뭐 관리 종목 지정까지 사실 뭐 기다리는 건 그것도 리스크가 크죠. 예, 관리 종목 지정되면 바로 어떻게 되면 하한가를 바로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관리 종목 지정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상장 폐지 예측을 해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다음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사유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바로 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 특례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후에 상장 폐지로 결정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매출 규모 부풀리기나 횡령, 배임 이런 쪽에서 퇴출되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돼서 물론 그것도 상장 폐지 기준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부러 늘리고 부풀리고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어떤 CEO의 어떤 도덕적 그 해이가 발생했을 경우,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거 발생됐을 경우에 퇴출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예, 상장 폐지 사유 현황 보겠습니다. 시장별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감사 의견 거절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 해산 사유 발생 있고요. 자본 잠식 이것도 있었죠. 자본 잠식은 내 자본이 50% 잠식됐는지 완전 자본 잠식됐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사 이후에 실질심사 이후에 상장 폐지 결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또 감사 의견 거절도 있고요. 자본 잠식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사 이후에 상장 폐지되는 게 제일 많고요. 또 역시나 코스피처럼 감사 의견 거절과 자본 잠식도 주요 상장 폐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장 폐지 예측 관련 연구들 보겠습니다. 예. 이 상장 폐지 예측 관련 연구는 최근의 연구들입니다. 예. 이 상장 폐지의 위험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 상장 폐지당하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요. 그래서 투자자는 뭐예요? 자기가 투자한 이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없는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 상장 폐지 제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제가 본질적으로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상장 폐지 어떤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익 많이 보죠. 매출액이나 이익의 어떤 것들 추세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익도 잘 났던 기업이었고요.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역시나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횡령과 배임 문제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그때도 많은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 이 횡령과 배임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 상장 폐지가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결국에는 그 이 대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상장 폐지가 뭐 기업 자체가 뭐 매출액에 이익이 안 나서 상장 폐지되는 거 보다는 이렇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됐을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상장 폐지 예측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장 폐지 관련 선호 연구는 주로 상장 폐지 예측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추정치, 뭐 재무 비율을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배웠었죠. 뭐 시장 가치 비율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상장 폐지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상장 폐지 기업의 수익률 형태도 보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수를 썼냐 이거죠. 상장 폐지 예측에는 부채 비율 썼습니다. 부채 비율, 총자산 규모, 총자산 회전율, 자본 구조, 유동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재량적 발생액, 신용 평점 등 재무 변수를 썼고요. 또 비재무 변수도 썼어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감사 품질이거나, 대주주 지분율에 문제가 있거나, 감사의 품질 및 교체가 있거나, 업력 및 소속 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재무 변수들을 보게 되면 뭐 재무 비율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용 병점, 신용 등급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재무 정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항상 공개가 되는데 이 대주주 지분율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대주주 지분율의 변동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상장이 됐을 때는 대주주 지분율이 전체 주식 뭐 수의 20%였어요. 예를 들면 20%였다가 갈수록 이 대주주가 지분율 점점 줄이고 있다. 또 특정 시점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을 팔으면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대한 자신이 있고 자기도 주식을 사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이 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대주주가 갑자기 지분을 판다,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이 회사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국 대주주가 자기의 주식을 파는 행위, 또는 블락딜이라고 해서 이 장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시장이 이제 정규 시장 오후 3시 반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시나 6시에 종료가 되고, 주시장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외로 매도하는 경우를 블락딜이라고 하는데요. 블락딜로 인해서 이렇게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가에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의 지분율의 변화 보는 것,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배웠던 연기금 지분율,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이 지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거죠. 왜?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분율에 대한 변동률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취약점, 그리고 감사 품질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감사인이 이제 있는데 감사인을 지정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이 감사인이 이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인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나 아니면 지인들을 감사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것은 뭔가 내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감사인을 교체한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빅4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 중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그럼 회계법인이 있고, 또는 중소형 아주 작은 회계법인이 있는데, 품질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빅4 회계법인,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인의 품질이 조금 더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빅4 회계법인에다가 내가 감사를 계속 받았는데
갑자기 마이너 회사에 감사인으로 바꾼 거예요.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이런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가 좀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인을 교체하거나 이런 이런 행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력, 나이입니다. 나이, 기업의 나이 또는 상장됐을 때의 나이가 되겠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상장이 된 지 뭐 20년 됐다. 이런 기업들, 상장 기업으로서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한 거죠.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아요. 오래 버텼으니까. 대부분 다 이게 업력이 얼마 안 된 기업,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업력과 이런 것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소속 시장이 어디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상장 폐지가 되죠. 그래서 소속 시장의 여부라든가 소속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거하고 기업의 업력, 에이지, 나이입니다. 나이, 감사인 품질에 대한 교체, 지분율의 변동액, 변동률 이런 걸 보는 것도 상장 폐지 예측에서 고려돼야 할 대상이다. 결국 핵심은 상장 폐지 예측에서 할 때 재무 비율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상장 폐지 예측 관련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백이수와 정설이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기업 81개를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이 81개 기업이 어떤 이 패턴이 있을까? 그래서 유동 비율이나 당자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 자본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장 폐지 기업은 도대체 이런 비율들이 정상 기업에 비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모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황인태는 6개의 재무적 정보, 자기자본 회전율, 부채 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변화율, 당기순이익 변화율, 기업 규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봤고요. 4개의 비재무적 정보, 주주에 대한 변경, 대표이사 변경, 자본금 변동, 상호 변동 뭐 이런 것까지도 활용을 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상장 폐지 예측몽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김문태와 이지연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상장 폐지 전의 대주주 지분율 변동과 IPO 지분율 변동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국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상장 초기와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 대주주 지분율의 변동률 또는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변동률을 보는 거 항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나금운 등은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 기업 및 상장 폐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제표 재무정보와 상장 폐지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당기 순손실과 매출의 감소가 상장 폐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뭐 그렇죠. 단기 순손실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요 1년 적자, 뭐 2년 적자, 뭐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적자가 계속 5년 연속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이익여금 다 까먹고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 나중에 내 돈, 자기 자본까지도 까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이런 것들. 또는 매출액이 감소가 되는데 매출액이 뭐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는 상관없는데 매출액 감소가 계속 뭐 10년씩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장 폐지의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동인과 곽기영은 의사결정나무 기반의 관리 종목 지정 탐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의 ROA와 ROE, 자기자본 현금 흐름률, 총자산 회전율, 현금 흐름 총자산이 악화될수록 관리 종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문태의 연구는 대주주 지분율의 감소와 감사인 하향 교체가 상장 폐지 위험의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태의 연구처럼 이 지분율의 어떤 변동, 그죠? 감소, 감사인을 바꿨다 이거예요. 바꿨는데 누구로 바꿨냐라는 거죠. 왜 바꿨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려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상장폐지 관련, 상장폐지 예측 모욕 관련 선해 연구 쭉 모아놨습니다. 다양한 독립 변수들을 사용을 했죠. 이런 변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장폐지 예측을 만들 때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측 모형을 만드는 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의 기준에 의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가 상장폐지 예측 모형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떠한 변수를 쓸 것인가. 정말 다양한 변수를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무 비율을 제외하고 보라는 얘기죠. 재무 비율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재무 비율 중요하다는 거, 뭐 신용 등급 예측, 부도 예측, 뭐 다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재무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어떠한 변수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의 변동과 또는 연기금의 지분율의 변동액이 좀 더 관심 있게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느냐, 그 감사인의 교체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더 좋게 교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외부 감사인을 좀 나쁘게 교체했다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교체했다는 뭐 이런 거는 조금 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장 폐지 예측 모형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장에서는 저희가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습 챕터에서 래피드 마이너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 모형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신용 등급이나 부도 예측 모형에서 우리가 단골로 사용했던 재무 비율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큰 기업은 대체적으로 취약한 재무 구조 가지고 있죠. 유동 비율에 문제가 있고요. 부채 비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 비율 분석은 제한적인 결론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 비율 이외의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품질,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내부 통제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품질, 또 외부 감사인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독립성,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그 다음에 외국인과 연기금 지분율 등을 추가해서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총 26개의 독립 변수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상장 폐지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독립 변수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속 변수는 상장 폐지 여부가 되겠죠. 상장 폐지 1, 그렇지 않으면 0, 바이너리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변수를 이제 보면 x1 기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의 자연옥을 취하겠고요. 기업의 규모,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적겠죠. 상장 소요일수, 상장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라는 거죠. 소요일수, 상장 유지일수, 이 둘 다 일수이기 때문에 자연옥을 취하게 되겠는데요. 상장 소요일수보다는 상장 유지일수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얼마나 잘 유지했냐라는 거죠. 상장 유지일수가 길면 길수록 상장 폐지 가능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 유동성 변수에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뭐 두 개 중에 하나 써야겠죠. 부채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안정성 변수로 적었고요. 성장성 변수에서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 폐지 기준에서 매출액과 이익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 예를 들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게 자본 잠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장 폐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증가를 넣어놨고요. 수익성 변수의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우리가 배웠던 이 ROA와 ROE는 상당히 중요하죠. 핵심 변수입니다. 활동성 변수,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을 집어넣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 재고, 아무래도 매출액이
매출액이나 이익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활동서면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 그다음 배당금 지급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이제 퍼라든지 PBR 뭐도 배웠었는데요. EPS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죠. 시장 가치 변수들 넣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배당금 지급률 뭐 이게 뭐 절대적인 뭐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익이 있으니까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배당금 지급률 같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신용평점입니다. 중요하죠.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배구조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써놨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몇 프로냐, 뭐 20%냐, 30%냐 이것보다는 이게 상장 처음 됐을 때 상장 초기와 지금 시점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의 변동액 또는 연초와 연말 비교해보는 것이죠.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분율의 변동 또는 대주주 지분율의 변화 이게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다음 연기금 지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연기금의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뭐 그래서 핵심은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 지분율, 연기금 지분율 이렇게 지분율만 보는 것보다는 변화율을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변화율을 보는 게 낫다. 특히나 예를 들면 연기금 지분율이 되게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꼭 지분율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연기금의 지분율만 딱 봐도 연기금 지분율이 높으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겠죠. 그죠? 연기금들이 지금 괜히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어떤 지분율의 절대치 이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변화율이다 이거죠. 변화율.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지분율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인 변경 신규 상장 시점에서 빅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대형 회계법인. 아무래도 대형 회계법인은 회계 이익을 조작하려는 유인이 낮겠죠. 그렇다가 갑자기 기타 감사인 그러니까 중소 뭐 업체의 어떤 회계법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감사 품질은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로 해서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따로 보는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속 변수는 상장 폐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입니다. 상장 폐지됐으면 1 아니면 0이고요. 자, 규모와 업력에 관한 변수입니다. 기업 규모는 기업의 존속 기간 동안에 축적된 사업 역량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를 보는 것이고요. 또 그 업력은 단순하게 상장 소요기간과 상장 유지기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의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상장 소요기간과 유지기간을 보자. 상장 소요기간은 기업 설립법부터 설립일로부터 최초 상장 시점까지 존속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장 유지기간은 상장 이후에 계속기업으로 존속한 기간입니다. 만약에 기간을 쓰려면 상장 유지기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장 이후에 얼마나 잘 버텼냐 이거예요. 상장 그 기업으로서. 상장 소유 기업은 기업 설립부터 상장 시점까지인데 사실 어떤 기업은 그냥 상장 안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장외에서만 이제 거래되게끔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이 코스피와 코스닥 말고 코넥스 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코넥스 시장에서도 이제 주식 거래가 되기 때문에 코넥스에 그냥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 소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뭐 특정에 따라서는 상장을 코스피와 코스닥에 안 하는 기업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상장 소요 기간보다는 상장 유지 기간이 더 낫다. 상장 이후에 얼마나 잘 버텼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관련 변수는 누누이 강조를 했죠.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기업은 유동성 비율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정성 관련 변수도 봐야겠죠. 뭡니까? 부채 비율이죠. 아무래도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향후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자도 갚지 못한다. 이자 보상 비율 이걸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공부했었죠. 이런 비율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성 관련 변수 중요하죠. 기업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것도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상장 폐지에서 중요한 건 바로 수익성입니다.
자본 잠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느냐, 경영 성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뭐 총자산 영업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런 수익성 관련 변수들이 있었죠. 이것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성 관련 변수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소유한 자산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시장가치 변수입니다. 기업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주당 순이익 또는 장부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과거 성과와 미래 전망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신용평점 점수는 신용평가 회사마다 다르다라고 했었죠. 특히나 저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나이스 채권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점은 이제 점수로 되어 있죠. 최상 1점부터 10점까지. 그래서 이런 신용평점을 또 고려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배구조 변수가 상장 폐지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또는 상장 폐지 시점까지 대주주 지분율과 또 연기금 지분율의 변화, 이런 거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 지분율의 변화, 외국인들이 지분을 자꾸 획득한다,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과 외국인 지분율 변화 보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품질 관련 변수입니다. 감사행 규모 빅4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아무래도 이제 건전하고 또 투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빅4 회계법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소형 이런 회계법인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중소 회계법인에서도 잘하는 기업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갑자기 잘 받다가 교체했단 말이에요. 왜 교체했느냐 이거죠. 왜 교체했고 그 회계법인이 괜찮은 회계법인이냐, 이거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회계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그랬는데 근데 이 중소형 이 회계법인도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 기업들 보니까 이렇게 바꾼 기업이 몇 개 존재했다라는 거죠. 몇 개 보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회계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26개 변수를 제시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또 다른 변수 넣을 수도 있겠고요. 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 예측 모형을 구축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만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변수의 컨비네이션, 조합을 통해서 정말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측 모형 구축하는 거 상당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력을 높여야겠죠. 이 상장 폐지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 모형이 아직까지 부족해요. 과거의 연구에서는 주로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 기반으로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 기법이 활용이 돼야겠죠. 우리 배웠던 기계학습 또는 최근에 나온 딥러닝 기법, 이런 걸 활용해서, 즉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상장 폐지 예측모를 만들자. 자, 그러면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의 상장 폐지 예측 모형과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 예측력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보다는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법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독립 변수를 선정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 때 그럼 도대체 어떠한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 것이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좀 더 요즘에 뜨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 쓰겠다 또는 신경망을 쓰겠다 라고 해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의 문제 그리고 어떠한 기법을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고민해야 될 대상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과거 연구가 아니라 최신의 아주 따끈따끈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더 건전하게 투자 문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런 상장 폐지 예측 모형 만드는 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에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